중국은 굉장히 일본화의 길을 갈 수 있다? 제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은 지금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이다.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많이 희망 섞인 그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사실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어느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저의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경도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편을 들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기왕이면 균형적인 어떤 분석 그리고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중국 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 중국의 견해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것을 제가 직접 어떤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한 사람, 거기 아주 대표적인 그 중국 경제학자의 어떤 입장, 그 주장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스틴 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북경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경제학자예요. 현재는 그 북경대의 지금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구조경제학 연구소 소장이고요. 또는 학장이라고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남경제협력 소장 또는 학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신구조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만들어낸 그러한 경제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개도국 또는 신흥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대로 그 산업 구조를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산업 구조를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나중에 중화학공업으로 바꾸고 그걸 더 첨단 산업으로 계속 바꿔 나가는데 그렇게 계속 구조를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기왕이면 그냥 일방적인 시장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좀 주도해가지고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그러한 구조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 딱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또 하나의 학장직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남남경제협력 연구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우스, 남이라고 하면 주로 이 개도국, 신흥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흥국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이게 보면 중국 붕괴론의 오류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일본화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본처럼 비슷하게 더 이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도리어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주장이 틀렸다 하는 그런 반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지금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의 다 탈고하고 지금 프린트 상태에 있는 건데 며칠 전에 그 박모 박사가 저한테 이걸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고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제가 또 그것을 재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본 아니면 중국이 정말 붕괴된다면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봐야 된다. 첫 번째, 부동산 붕괴가 되고 그것이 대차 대조표 불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린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일본과 달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다. 지난번 제가 한 30%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일본은 90년대 초에 어느 정도 하락했냐면 동경이라든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30%가 아니라 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엄청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 이분 주장은 뭐냐면 이게 기업들 그리고 가게가 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일본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특히 기업들은 그렇게 일본보다 많이 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그런 시장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고 또 인적 자본도 그렇게 충분히 있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번 이런 부동산 경기가 꺼졌다고 해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는 상황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차 대조표
불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업들만 이야기를 하지 가계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주장이 정말 재미있어요. 뭐냐면 인구 고령화, 보통 고령사회 하면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고령사회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 시점에서 국가들을 보면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진입 당시에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보다 더 높은, 절반보다 많은 그러한 국가들, 절반보다 높은 국가들이고요. 거기에는 뭐 일본이 포함되고 뭐 독일, 프랑스, 한국 등이 다 포함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인구 고령화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는데도, 그러니까 14% 이상의 고령 인구를 갖고 있어도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국가들은 중국이 아주 대표적이다. 근데 이러한 두 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고령사회로 진입해도 보니까 계속 성장을 하더라. 미국을 따라잡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노동의 양은 결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비중도 자꾸 줄어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노동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이 질은 결국 교육이다.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층, 16세에서 25세 사이에 그 평균 교육기간은 한 1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퇴장하는 노동인구의 교육 연수는 한 10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 막 진입하는 그러한 젊은 층의 교육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노동의 질이 높다.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연령 인구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의 경우에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왜 이분 얘기는 왜 첫 번째 그룹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미 그 상당한 수준의 그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 노동력과 신규 진입자의 그 교육 수준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 소위 노동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인구 고령화가 현재 진입된 것이 아직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진입된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재밌게 이것도 봤고요. 또 한 가지 종합적으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굉장히 인구도 크고 그리고 그래서 인적 자본이 많고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PPP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구매율 평가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최대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가 많은 그러한 나라다. 그래서 자기가 추계해보면 지금 아무리 미국이 강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중국 때리기를 하고 뭐 기후변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2035년까지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매년 한 8% 정도의 잠재 성장력을 갖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최소한 매년 5에서 6%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한 5% 정도 성장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린 교수의 입장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저스틴 린 이 교수가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표적인 중국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실은 어쩌면 이 경제 이론, 모든 그러한 뒤에서의 어떤 그 이론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를 사실은 지도한다고 할까요? 그 중국 정부에서의 어떤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경제학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현재 보고 있고 또 2030년 이후에도 50년까지는 적어도 6% 정도의 연간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3, 4%는 계속 성장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읽어보면서 참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제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차대조표 불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버블이 꺼지게 되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린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동산 버블이 그렇게 많이 꺼지지 않았고 일본에 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한 상태, 그보다 약간 더 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기업 측면에서 보면 이 소위 건설 투자에 들어가 있는 건설 경기, 이 소위 건설 산업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로 사실은 그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대차 대조표 불황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투자보다는 가계의 소비거든요. 이 가계의 소비가 지금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다.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건설된 주택 중에서 한 5천만 채에서 한 1억 채 정도 지금 빈집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금 그러한 집을 많이 지었고 그걸 판매를 했는데 그 가게가 그걸 구입할 때는 자기 돈이 아니라 이 부채를 일으켜서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많으니까 당연히 가계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그 소매 판매 증가율이 2019년 이전 상태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 계속 있고, 특히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중반 이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때거든요. 그때 이후에 지금 계속 이 100 이하 정도 아니라 90 이하 정도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서 지금 소비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차 대조표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말은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인구 고령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사 노동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생산 연령 인구를 과연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린 교수는 중국의 교육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중국도 지금 대학 진학률이 지금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정말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중국의 부모들은 그 아이의 그 교육에 엄청난 그러한 그 모든 열과 성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교육받는 건 맞는데 과연 중국 교육이 그렇게 창의적이냐?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하느냐? 저는 그 미국과 이따 비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인구 고령화가 중국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런 린 교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일본화 특징이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이미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린 교수는 중국은 다르다. 다른 이유가 일단 전 세계에서 인구 규모도 제일 크고, 그 린 교수가 또 종합적으로 중국은 일본하고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경제 규모도 이미 굉장히 크고, 특히 이제 PPP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도 크고, 또 인구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테스트 베드가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 국내 시장에서 그러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그 시장에 내놓고 그것을 충분히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5% 이상 계속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어쩌면 곧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탈세계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본격적인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진행이 되고 무역 전쟁이 막 진행이 될 때 과연 중국이 거기에 버틸 수가 있을까? 특히 지금 트럼프 지금 후보는, 그러니까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매기겠다, 뭐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 과연 중국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왜냐면 여기 한번 그림에서 보시면 2008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GDP 대비, 전 세계 GDP 대비 전 세계 그 수출 비중이 계속 감소해 오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탈세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출이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이게 좀 주춤 하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보시면 중국의 GDP 성장률도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린 교수도 자기 그 책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수출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앞으로 수출 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 과연 여기서 버틸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것 말고도 인구 고령화가 또 사실은 그 생산 연령 인구가 2010년 이후에 계속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인 탈세계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중국 경제 계속 이렇게 주춤해오고 계속 하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나아질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는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중국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패권 경쟁을 할 때 중국이 과연 미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 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완전히 전환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혁명을 하기 위한 신기술,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거 하나 중국이 먼저 개발한 거 있나요? 다 미국이죠. 미국이 컴퓨터도 만들고 인터넷도 만들고 전기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반도체 그런 것도 다 미국이 다 만들고 또 점점 더 그걸 더 그 새로운 제품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도 다 미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보면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든 테슬라든 아니면 뭐 아마존이든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보면 미국 기업이거든요. 물론 중국 기업도 막 이렇게 계속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하지만 그 중국이 과연 미국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추월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고 식량인데 이 에너지와 식량을 보면 중국은 다 수입을 하는데 미국은 수입하는 게 아니라 다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도 중국이고 또 식량 수출, 이 농산물 수출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인데요. 중국은 지금 인구 고령화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미 더 아마 악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지금 합계 출산율이 1.0이 넘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전 세계에서 제일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어떻게 과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장황하게 지금 중국이 지금 일본화되고 있는 상황, 그것도 내부의 어떤 유명한 저스틴 린 교수의 반박, 또 그에 대한 저의 또 제 반박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중국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중국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더욱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적어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고 중국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나라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